17세기 유럽은 발전된 머스킷과 총검, 수류탄을 개발하며 보병의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내고 나폴레옹은 공무제를 통해 보병의 다양한 장비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며 전력을 강화한다. 시간이 흘러 19세기 전반에는 소총의 혁신을 이끈 뇌관과 원뿔형 총알이 발명되고 19세기 후반에는 대량 살상 무기의 서막을 연 기관총이 개발되어 1차 세계대전에 사용된다. 이로 인해 보병은 참호를 파고 숨기 시작하고 각국은 독가스와 기관단총을 개발하게 되는데 무기와 장비로 본 보병의 변천사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병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없던 원탁이 띠용 하고 생겼어요. 마술쇼. 짜잔. 근데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그 이야기를 조금 깊게 좀 길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회차가 넘어가서 저희가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맞아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어떠세요, 박사님? 틀린 얘기하면서 뭐가 퍽 튀어나오거나 이런 거 아니죠? 그거 아니야, 삐용. 이렇게. 좋습니다. 좋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 좋다고 해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병들이 이동을 하다 보면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지뢰를 밟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그렇죠. 그럼 딱 밟았을 때 하고 멈춰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쩔 줄 모르겠어. 그런 지뢰 거의 없어. 영화용이야, 영화. 밟는 순간 그냥 터지나요? 유승범 씨가 그 지뢰 밟았다가 며칠 고생하다가 여기 사람 있어요 하다가 안 돼서 결국 툭 쓰러졌는데 안 터져가지고 굉장히 황당했던 안 네, 터져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보병들을 참 괴롭히는 무기이자 보병들의 무기이기도 하죠. 언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지뢰라는. 지뢰요? 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아마도 아니. 2차 세계대전 때 근접신관이 나오면서 이제 약간 지연신관의 발전이 있었으니까 2차 대전 전후? 땡입니다. 아니에요?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아, 더 과거로 가야 된다고요? 네, 네. 그래요? 고조선? 너무 같다. 달군 할아버지께서 곰과 호랑이가 나오는데 호랑이는 지뢰를 밟았다더라. 아, 그래서 사람이 못된 건가요? 호랑이가? 그래서 공부에서 저기 나오나 환웅이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지뢰 밟을까 봐. 이게 기록으로 보면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 정초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59권 4년 11월의 기사에 파진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파진포라는 내용을 보면 아륜철이 돌과 뭐 서로 마찰을 하고 뭐 그래 철포가 뭐 터지고 뭐 그런 내용이 써져 있는데 이걸 다수를 땅에 묻어두면 승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요 내용이 있어요. 크기는 뭐 냄비만하다. 정확하게 지뢰 크기죠. 그런데 이 당시 화약이 흑색 화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밀봉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실험은 뭐 그렇게 성공적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전에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가 하루만 묻어놓으면 안 터져요. 눅눅해져가지고. 네, 그리고 문제는 당신 화약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묻어놓고 매일 갈면은 보병이 쏠 화약이 없어. 조총에는 못 써. 예, 그래서 실전에는 거의 못 씁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내려오는데 이 아이디어를 만드는 단계가 있고 실용화시키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요 만드는 거하고 실용화 단계가 이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과거에는 항상 길어. 요즘에 굉장히 짧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현대에는 이 지뢰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방어에도 당연히 쓰이는데 공격에도 쓰여요. 지뢰를 공격에 쓴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던져요? 그렇죠. 그건 수류탄이잖아요. 대표적으로 한국군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패스캄이라는 지뢰가 있어요. 네. 포병이 탄을 쏘면 그 탄에서 지뢰가 펑펑펑펑 나와가지고 도로에 설치가 돼요. 패스캄이라는 지뢰가 있고 북한군 같은 경우는 땅크 사냥꾼조에 공병이 복종변경대에 들어가면 걔네가 지뢰를 들고 침투해가지고 우리 한국군의 기동로에 매설을 합니다. 공격할 때. 그래서 퇴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격과 방어에 다 쓰여요. 근데 지뢰는 왜 밟으면 터지는 게 아니라 밟았다 떼면 터지는 모습으로 항상 그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이죠. 왜냐하면 지뢰라는 것도 결국은 공이가 뇌관을 쳐서 화약이 폭발해가지고 작동하는 원리잖아요. 밟는 순간 뇌관을 칠 텐데 당연히 터집니다. 그리고 요즘 지뢰들은 밟아서 땅 밑에서 터지는 게 있고
밟은 순간 펑 하고 튀어 올라가지고 아. 1.5에서 2m 위에서 터져요. 그러니까 가장 살상력이 좋은 높이로 뛰는 거군요. 그런 지뢰가 또 있고 요즘에는 대전차 지뢰인데 특정 전차의 엔진음이나 특정 전차가 굴러가는 궤도음을 입력해 놓으면 지뢰가 그 진동과 궤도음을 듣고서 해당 지역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지뢰도 있어요. 우와. 어떻게 근접 신광과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네요. 옛날 70년대에 만든 공상과학 영화에 미래형 지뢰라고 나무 위 같은 데 설치했다가 사람을 감지하면 공중에서 터져서 산탄을 뿌리는 게 있었어요. 제가 KCTC에서 많이 썼어요. 실제로도 있는 거죠. 크레모아를 네.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아래쪽 방향 45도 방향 향하게 해놓고 설치해놓고 그 어차피 후폭풍에서만 자유로우면 되니까 그 진지 밑에 머리만 내놓고 있다가 지나가면 이제 딱 누르면 빵 하고 터지면 크레모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크레모아도 어차피 대인지뢰니까. 공상과학이 현실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애니메이션이에요. 다 현실이 돼. 아, 그러니까요. 정말 무서워. 근데 또 현대전에서 중요한 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소통이 돼야 되는 이 소통 장비인 거잖아요. 보병에게 이 개별당 이렇게 통신 장비를 보급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닌가요? 어렵죠.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 통신망을 주로 전령통신 아니면 신호통신에 의존을 했습니다. 전령통신은 말 그대로 전령이 가서 주고받는 거예요. 네. 특정 연을 날려가지고 명령 하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봉수대에서 뭐 봉화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햇빛을 반사시켜서 모스부어 비슷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눈으로 보이는 데에서는 깃발이나 아니면은 수신호 있어요. 요즘도 군대에서 포병이나 박격 포병들은 그거 쓰거든요. 네. 하나, 둘, 삼, 넷, 다섯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이런 수신호 이런 것들로 뭐 주고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러던 것이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이제 유선통신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부터는 무선통신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무선통신 혁명이 오면서 항공기와 전차와 보병이 통신으로 다 연결돼 버리는 초기 형태의 공시합동 전술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전격전이죠. 블리츠크리그라고 하는. 그런데 이 무선 통신은 당연히 듣는 쪽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해킹이 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유무선 통신이 발전하는 거에 발맞춰서 암호화 기술이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나치 독일군의 애니그마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게 아예 도청이 불가능하게 하려고 주파수를 무작위로 도약시킵니다.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PRC-999K가 대표적인 장비인데 계속 주파수를 도약을 시키니까 애초에 도청이 안 되죠. 그런 기술들을 현재는 발전시키고 있어요. 수신은 어떻게 돼요? 이게 그렇게 주파수를 막 널뛰기 하면 네. 수신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수신을 해요? 동일한 패턴으로 같이 돌아가기 같은 때문에 패턴으로 돌아가요? 네, 야 안녕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어허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그 999K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패턴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장비에서는 이게 주파수가 다르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기술력이 가장 앞선 나라, 보병의 무기나 보급품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당연히 미국일 텐데 네. 미국의 보병들은 어떤 장비를 사용하나요? 미 육군은 장병은 통합 무기 체계다. 보병 분대는 통합 전투 플랫폼이다. 이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군은 PEO 솔저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총 5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이 항목별로 장구들을 개선 발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먼저 살상력 부분인데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군의 제식 총기는 M4지 않습니까? 이게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써보니까 M4가 좋긴 좋은데 일단은 멀리 떨어지는 애가 적이 장구를 그 사람도 덕지덕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뭐 탄입대에 탄도 들어가 있을 거고 쏴서 맞췄는데 안 죽는 거예요. 관통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5.56mm 탄의 위력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6.8mm 탄을 사용하는 NGSW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기존의 5.56mm보다 6.8mm가 됐으니까 당연히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대됐는데 7.62mm 탄보다는 가벼운 그런 탄을 개발해서 현재 전력화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5.56mm보다는 무거워졌잖아요. 그래서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구류 경량화에 나섭니다. 그러면서도 방어력은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
MSV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방탄조끼의 방탄 패널을 굉장히 구역화해가지고 모듈러 방식으로 해서 어떤 건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이런 방식의 방탄조끼를 개발해서 현재 전력화를 하고 있고요. 방탄모도 IBES라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탄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돼가지고 전장 환경이 다 가셔야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미군 하면은 이 전장의 응급 체계가 또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 군도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화제예요. 이거를 TC3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투 부상자 처치의 약자예요. 이게 러우 전쟁 같은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니까 세계 각국에서 이 TC3를 발전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보병은 전투원이 전투력의 핵심이잖아요, 중추고. 그래서 이 보병의 생존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각국의 고민거리인 네. 거죠. 미국에서 기존의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 보병 중에서 전사자의 주요 사망 원인 1위가 대량 출혈이었어요. 91%가 대량 출혈로 사망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전투원들에게 응급처치 키트를 다 나눠줘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단순히 생존율, 그러니까 회복률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고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싸울 때 사기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국전쟁 때부터 이게 제일 잘 된 건 미군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 국군 병사들 기록을 보면 미군이 제일 부러운 게 이건데 우리는 부상자가 방치되어 있는데 걔들은 내려가면 찝차로 바로 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군 병사들이 보기에 미군은 즉사만 안 하면 다 살아서 돌아온다. 근데 실제로 통계 보면 그때 무기가 좀 약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회복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의무병이나 군의관도 일반 의학체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한국전쟁 때 미군이 제일 뛰어나다고 했지만 미군도 사람 부족하니까 동원해서 군의관을 투입하거든요. 평소에 부대에서 군의관 하던 사람도 전투에 가니까 벌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가니까 터지고 피나고 총알 박혔는데 이런 걸 자기가 의대에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육성하려면 좋은 군의관 만들려면 일반 병원 의사처럼 대우해 줘야죠. 교육 따로 시켜야죠. 이게 꼭 인명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거기까지 투자할 생각이 안 가는 거예요. 누가 군인들한테 철모를 주지 말고 100명 철모를 베껴서 100명 더 되겠다. 군의관 한 명을 키우자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경제도 성장해야 되고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제도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러우 전쟁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이 현재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북한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도 급격하게 국방력을 좀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이 세 개의 적성 모두 자국만의 미래 보병 체계를 제시를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21식 단병 체계라는 걸 연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중국 특색의 뭐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베스 같은 그런 거 거의 그대로 따라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다른 점이 QTS-11이라는 복합 소총을 전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라트니크라는 통합 보병 전투 체계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러우 전쟁 발발하기 전까지. 그게 계획상으로는 올해 2025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됐어야 돼요. 전쟁 중이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 두 개가 다 돈자됐어요. 하고는 싶어 하는데 두 개가 계획은 있지만 돈자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는 2020년 열병식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병 전투 체계를 공개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군의 디지털 전투복이랑 똑같아요. 패턴이.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 옷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서로 그리고 헷갈리라고 그러는 건가? 예. 실제로 그렇죠. 드론으로 멀리서 봐봐야 똑같은 전투복 입고 있으면 저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방법이 식별이 안 없잖아요. 되니까. 네. 그리고 북한은 중국처럼 우리 한국군 같은 경우는 K-11 복합 소총을 전력화했다가 포기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10명씩마다 복합 소총을 계속 공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걸 전력화했다 또는 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복합소총은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네. 별로 걱정은 안 됩니다. 그게 중국과 북한이 하고 있는 건 한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달라요. 복합 소총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 소총 위에 달려있는 컴퓨터가 자기장을 입력을 해가지고 20mm 공중폭발 유탄이 특정 지역, 특정 고도, 특정 시간에 터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기술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총각 내에 터지고 막 그런 사고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그런 자기장 입력 안 하고 단순 착발 신간으로 해서 그냥 유탄 발사기처럼 쏘도록 만들면은 그거는 이미 베트남전에서 람보가 썼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합소총의 뭐 미래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그 컴퓨터 내장돼 있는 조준경의 정밀도가 다르죠. 네. 단순히 그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무겁든지 말든지. 그럼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그 1대1을 넘어서서 이 세 개국 모두 급속도로 유무인 복합 전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중국은 뭐 드론에서는 뭐 압도적이죠 지금. 그렇죠. 러시아도 실전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수량의 드론들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FPV부터 전술 작전 전략 드론까지. 근데 그걸 현장에서 러시아군과 같이 싸우고 그걸 보고 배운 북한에게 그 드론 기술이 지금 그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북한은 이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신병 교육 기관을 대폭 늘렸습니다. 드론 및 대드론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전형 군단에 이미 다목적 무인기 대대를 만들었고 그 밑에 예하 부대들도 무인기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전자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국군은 어떻게 미래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군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너무도 잘 알려진 워리어 플랫폼을 전략화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2023년까지 그 1단계로서 피복, 장구류, 장비 체계를 전력화를 했고요. 올해 2025년까지 2단계인 통합형 개인화기 체계를 그리고 2026년까지 내년이죠. 3단계 일체형 개인 무기 체계를 완성한다는 플랜하에 그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투복, 방탄복, 방탄 헬멧 조준경, 탄화집 대검 등등등 해서 33종의 신형 전투 장구류가 이미 보급이 됐고요. 저도 동호훈련 가서 우리 현역 장병들이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현대화됐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전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보병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무기라는 거는 사실은 머리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전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무전기 얘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아무리 잘 만든 무기도 전쟁에 막상 들어가면 엄청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거를 빨리빨리 개선하는 것,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평소에 이런 어떤 실전적인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실제 이런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사멸시키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게 오늘 내내 그 얘기했지만 한국군 장비 엄청 좋아졌어요. 뭐 심지어는 뭐 수출도 하고 이제 뭐 가성비 세겠죠. 뭐 등등 얘기를 해. 근데 그걸 한국군은 써먹지를 못해요. 운전할 줄 안다고 탱크를 모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가장 기본적인 사격장이 있는 것도 폐쇄가 되고 무슨 실내에서 쏘는데 아니 실내에서 총 쏘는 거는 우리 교련 시간에도 다 할 수 있어. 이게 실전 사격이 되려면 기동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예 지금 다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사격장을 한번 봤는데 그것도 기동 훈련할 수 있는 사격장은 아니지만 그냥 기본적인 사이즈에서 조금 큰 거예요. 그 만드는 얘기가 무슨 60년대 새마을운동 하는 것 같아요. 지휘관 몇 명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야 그게 만들어져. 근데 그게 한계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게 정치 논리나 어떤 개인의 민원으로 그렇다고 뭐 그분들을 피해를 주자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해법을 찾아야지. 이걸 해서 사격장으로 아파트촌 만들어 버리고 사격장 민원 들어오니까 총 쏘지 말고 이렇게 되는 나라가 뭘 가성비 좋다고 어디다 큰 소리 치고 있어. 저는 이거는 정말 6.25 때도 못하다고 봐서 이거는 고쳐지지 않으면 진짜 우리나라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정말 앞으로라도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는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번으로는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